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범에 당적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자체 조사에서는 피습범이 지난해 민주당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피습범이 과거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각설하고 시즌2에서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 시열 당협위원장, 이지수 전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과 관련된 파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4년 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관심인데요.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 전망, 경제본부에서 KBS 김준범 기자와 진단해 봅니다. 1월 4일 목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 심재민 시사뉴스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태 속보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사항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사 중인 경찰이 살인 미수 혐의로 60대 피해자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김 씨 구속 여부가 오늘 중에 결정될 전망이죠? 네, 일단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고요. 일단은 조사 중인데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김 씨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고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압수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구속 여부는 이제 오늘 결정이 되는데 네. 어제 방금 전에 이제 심재민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피해자의 주거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펼쳐졌는데 네. 주변인들의 반응은 좀 의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뭘까요? 지금 많은 매체들 기자들이 동네 주민들을 인터뷰하기도 하고 네. 그럼 의뢰 나오는 말들이 의외였다, 놀랐다, 그런 낌새를 느끼지 못했다 이런 건데 사실 그런 증언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팩트로 나온 피의자 조사 진행 정도를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피의자가 경찰에 진술하기로는 지난해 민주당에 가입을 했다고 진술을 했고 그 수많은 매체들이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은 인물이 2015년부터 5년 동안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요. 경찰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이 이름과 피의자가 동일인인지 그냥 이름만 같은 건지 이걸 좀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경찰이 압수수색한 자료 가운데서 이 국민의힘 충남도당,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홈페이지에 있는 회원 명단에도 같은 인물이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동일 인물인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당법에 따라서 경찰이 이걸 공개할 수는 지금으로서는 공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제는 이 피의자 김 씨 충남 자택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고요. 여기서 확보한 PC, 노트북, 흉기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범행 당시 사용했던 흉기가 원형과 다르게 개조된 사실을 경찰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범행 바로 전날에는 열차를 이용해서 부산역에 도착한 뒤에 울산역을 다녀온 동선도 확인이 됐고 또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봉하마을에서 포착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요 사전 답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네. 확실시 된다면 더 계획 범죄로 이제 확정이 되겠죠. 검찰은 살인미수 범죄 중대성과 도망, 증거인멸 염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부산지법이 오늘 오후 2시에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또 당적이 되게 중요하게 떠오른 만큼 네. 여야에서도 상당히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피습을 했던
의도가 무엇인가가 이 당적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일단 김 씨가 한쪽의 진영 논리와 혐오 정치에 물든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 때문입니다. 네. 어느 쪽 당적을 보유했느냐의 여부가 각자 정치적 유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야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도 신중하고 또 민주당 측에서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걸 철저하게 조사하는 기관도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당적이 어디라고 해서 그럼요.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고요. 그걸 네.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도 안 될 일인데 예. 더불어민주당은 2차 가해 대응기구를 꾸린다고요. 네. 비상사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제도 국회에서 비상의총을 열었고 이후에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주요 정치인의 표적으로 한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고 왜곡 시도가 일어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유튜브 같은 데서 과도한 음모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으로 대응할 당내 대책기구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대책기구 오늘까지 늦어도 오늘까지 구성되도록 빠르게 움직일 방침이고요. 그리고 이 대책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얘기를 또 드려야 됩니다. 오늘 서울대병원에서 방금 전에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네, 속보로 나온 내용이죠. 네, 이 대표 수술을 집도한 이식혈관외과 민승기 교수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수술 경위, 수술 소견, 수술 후 경과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네. 당시 목 부위에 칼로 인한 자상으로 인해 내정경맥이 손상됐고 기도 손상이나 송목정맥 손상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부산에서 이송을 결정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서울대 병원의 브리핑 내용은 열상이 아니라 자상이라고 자상이다. 표현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 내경정맥이라고 하는 게 송목정맥 그러니까 목 안쪽에 분포하는 정맥을 얘기하는 건데요. 브리핑이 조금 늦어지면서 사실 그동안 오히려 더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 민 교수가 설명하는 거는 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걸려 있어서 수술이 끝나고 이 대표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것에 또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불거진 내용 중에 부산에서 이제 옮겨오면서 서울대병원에는 중증외상센터가 없다 이런 얘기도 퍼졌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자상이라서 내경동맥 손상이 의심됐고 기도 손상이나 송목동맥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근데 이제 목 부위는 혈관이나 기도, 식도 이런 중요 기관들이 몰린 곳이라서 상처 크기가 1cm냐 2cm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얼마나 깊이 찔렸는지 그리고 그 신경이 지나가는 쪽에서 어느 부위가 찔렸는지 이게 중요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을 팩트 그대로 전달을 드립니다. 자, 이재명 대표 재판 일정도 연기가 이제 불가피해 보이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또 차질이 좀 빚어지겠네요. 네, 일단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일정도 대부분이 미뤄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김 씨의 조사가 중요한 만큼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피의자 구속 실질 심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공천관리위원 인선이라든가 네. 많은 과정에서 당대표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당 지도부는 일단은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일반 병실로 이제 옮겨가서 면회가 가능해지면 이 대표와 소통을 하면서 당무를 정상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대행 체제는 없다는 점을 또 분명히 해뒀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대행 체제는 없다. 홍익표 원내대표 그리고 또 병상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재명 대표와의 협의로 당무가 또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소식입니다. 오늘입니다. 광주를 방문해서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광주 5.18 민주묘역 참배를 하면서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정신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행보들을 보면 일단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상당히 감성적으로 표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대구에서도 그렇지만 광주에서도
이런 좀 감성을 어루만지면서 표심을 좀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앞서 그 노인회를 방문해서 사과한 자리에서도 네. 상당히 적극적으로 사과하면서 혹시나 놓치지 않을까 하는 표심을 잡기 위해서 제가 느끼기엔 엄청 감성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뭐 표심은 이제 유권자가 판단할 일이고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이제 광주 방문입니다. 전국 순회 행보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는 심재민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대한노인회를 찾아갔는데 그 이유는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노인 비하 발언을 이제 직접 찾아서 사과하기 위한 것인데 네. 어떤 내용인지 좀 내용 위주로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어제 노인회를 찾아갔고요. 그 국민의힘 그리고 또 어르신을 공경하는 정당으로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또 처음 출범하는 과정에서 본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고요. 이에 대해서 김 회장의 반응이 상당히 두 가지로 나와서 네. 관심을 끌었습니다. 먼저 일단은 그 인사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부분은 명확히 꼬집었고요. 인사 검증이 참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부분은 훈훈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작년 8월이었죠.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으로 노인회를 찾았을 때 그때는 약 3, 4일 만에 왔었다.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입장을 표명한 이후에 하루 만에 이렇게 와서 사과를 해서 좀 빠른 대응이 고맙다. 좀 눈에 띈다. 앞으로 기대해 보겠다. 이런 훈훈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노인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꼬집었지만 좀 빠른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평가를 내놨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참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일인데 지난 2일이었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한 남성이 최상병 참배하고 가달라 이렇게 외쳤는데 이 남성이 해병대 군복을 입었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뭐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한 네. 관계자든지 그럴 텐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그 관련해서 최상병에 대해서 관련해서 또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 현충원을 방문을 한 당일이 최상병의 생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료로서 한동훈 위원장을 만났을 때 최상병에게 그 생일이니까 뭐 한 말씀 해주시라 참배 한 번만 부탁드린다 이렇게 군복을 입은 한 남성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뭐 엄밀히 뭐 조율되어 있던 약속되어 있던 일정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그냥 어떠한 반응이나 대답이 없이 그냥 지나갔다는 점에서 이게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군복을 입은 남성이 추후에 인터뷰를 한 토대를 보면 예전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이던 시절에 그 전사했던 병장의 어머니를 보고 이제 뭐 손을 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기대감을 걸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라면서 아쉬운 마음, 섭섭한 마음을 토로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일각에서 논란이 되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동료 시민이라는 거. 동료 시민 안에 그러면 이런 최상병은 없는 것인가.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비대위원장에게는 민감한 이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자 한편 당 내부로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의 역할을 직접 맡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직접 맡기로 어제 결정을 했고요. 또 아무래도 지금까지 인재 영입의 중요성, 또 쇄신 그리고 기존 의원들의 헌신을 요구한 만큼 본인이 직접 인재를 영입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동훈, 이철규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이 되고요. 비대위의 성공 그리고 당의 성공이 인재 영입이라고 강조한 만큼 실무 단계부터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현재 비대위 대변인에는 YTN 출신 호준석 전 앵커가 임명됐고요. 신혜진 당무감사위원장, 황정근 중앙당 윤리위원장 등이 유임된 상황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진과 연쇄회동을 한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나요? 일단 이때까지 계속해서 중진 의원들의 헌신을 강조하고 있어서 뭐 취임 일성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대규모 물갈이다 이런 뭐 해석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은근히 압박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 아까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에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경찰에 경비 강화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대체로 지금 이제 정치인들의 행보에 경호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총선 국면이기 때문에 대중과의 접촉은 또 불가피할 텐데 그 점도 좀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국회로 가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조율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네, 이 특별조사기구 설치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진표 의장과 회동을 갖고 50분가량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견만 확인하고 돌아와야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의 초점은 진상 조사를 하고 파헤치는 것보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 쪽에 맞춰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반대로 민주당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된다라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날이죠. 이 9일까지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특검 대신 특별조사기구를 설치하고 또 시행 시기를 총선 뒤로 미루자고 했던 그 의장 중재안이 있었죠. 그 중재안에도 어느 정도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중재안을 토대로 한 자체 법안을 강행 처리해보겠다. 라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또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여부가 이게 되는지 이걸 고려를 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국무회의에서 이 거부권이 행사가 됐나요? 국무회의에서 네네. 그때는 이제 미뤄진 상태였죠. 그 네네.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하면서 아직까지 거부권이 행사되지는 않았죠. 네. 그래서 이 밖에 여야는 그 민주당이 추진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그리고 또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3건의 국정조사를 놓고도 또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내일 다시 만나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덧붙여서 쌍특검 관련해서도 여야가 좀 다른 시각을 비추고 있는데 기존에는 민주당이 좀 빠른 처리를 원했다면 지금은 좀 바뀐 모양새입니다. 일단 야당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하며 표결 실점을 최대한 미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요. 재의결할 때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특검법에 대해서 무기명이니까 이름을 안 밝혀도 되니까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그 예상을 민주당은 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인 거죠. 네. 그 반대로 또 여당은 이제 당장 내달 본회의에서 재표결 반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해서 좀 빨리 9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런 방침을 좀 밝히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또 대립점이 만나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또 정치권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날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와서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임초희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전에도 교통량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지금은 더 많이 흐름이 원활합니다. 먼저 서울 시내 한강 주변길도 전 시간에 비해서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강변북로는 전 구간 양방향 막히는 곳 없고요.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만 속도 줄입니다. 이후 성산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작업 중이니까요. 차선 변경 잘하시고요. 내부순환도로는 성수 쪽으로 홍은램프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향입니다. 남한산 나들목을 지나서 5km가량 정체가 극심해졌는데요. 1차로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현풍분기점 일대 정체가 아직도 심한데요. 이 부근에서 사고가 2건 있었습니다. 지금 처리 작업 모두 끝나서 정상소통 가능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심재민 기자, 조현정 평론가와 함께 시사평론가와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검찰 관련입니다. 이 돈봉투 의혹인데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는 구속 기소가 된 상태고요. 이승만 의원입니다. 무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상태인데 검찰이 오늘 이승만 의원을 소환했다고요? 네, 그 얼마 전에 허종식 의원이 소환 조사 됐었잖아요. 그 이후에 두 번째인데 이승만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대표 캠프 관계자들에게 1,100만 원을 제공하고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이 이승만 의원을 상대로 돈봉투 수수와 관련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뭐 돈봉투 수수자로 의심받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송영길 전 대표는 이번 주 중에 구속 기소될 전망이고, 왜냐하면 송 전 대표 구속 기간이 오는 6일까지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송 전 대표를 기소할 전망입니다. 조만간 이제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전망인데, 사실 두 번째 소환 조사 후보자로 임종성 의원의 거론이 많이 됐었거든요. 네. 임종성 의원과는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자, 이준석 신당에 대한 관심과 또 주목도 있는데요. 자, 이준석 신당 온라인 당원 모집이 하루 만에 2만여 명을 돌파했다는 또 뉴스가 들어와 있네요. 네. 뭐 가칭 개혁신당이 온라인 당원 모집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당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실제 종이로 받은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받았는데 2만 명. 이 수준이 이준석 대표는 대단한 수준이다 이렇게 뭐 스스로 자체 평가를 했네요. 네, 자체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종이 입당 원서를 받게 되면 뭐 전무후무한 결과를 낳지 않을까 이런 말까지 한 상태라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장애인을 고려한 페이지나 이런 부분들도 잘 마련해서 이런 표심을 확 물 들어올 때 노젓듯이 받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젊은 정치인인 만큼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 대표적인 예로는 일단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릴스에 이런 표심을 요구하는 뭐 메시지나 또 신당 당원 가입 절차를 소개하는 영상들을 올리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기존과는 다른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SNS나 뉴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겠다라고는 포석으로 봐야 되겠네요. 릴스를 아시나요? 배 소장을 무시합니까? 네. 자, 전당대회는 창당대회는 언제쯤 이루어진 계획으로 알려져 있나요? 네, 일단 천하람 공동창당준비위원장에 따르면 1월 20일께 창당대회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현역 의원들도 더 합류할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 허은하 의원 역시도 10명이 넘는 중진도 앞으로 합류할 수 있다. 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신당 합류의 의사를 타진한 사람들이 있다. 네. 다만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테러 문제 때문에 속도가 조금 느려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현역 의원들의 합류 또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하면서 과거에 또 정치인들이 피습을 당했던 그런 사례가 또 소환이 되고 있는데,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200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커트칼 피습을 서울 신촌 유세장에서 당하고 난 이후 병상에서 처음 한 말이 대전은요 한 그 발언인데, 그 발언이 기획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큰 논란이 됐는데, 또 다른 또 관련자는 아니다, 뭐 기획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일단 어제 라디오에서 그 당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전은요라는 질문이 기획된 것이었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찬 전 의원은 대전은요 발언이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한 말이다. 윤여준 전 장관이 좀 착각한 것 같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고요. 기획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네. 발언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구상찬 전 의원이 강조했다는 거죠. 네. 거기에 덧붙여서 그 보좌했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우 역시도 그 팩트가 맞고 윤 전 장관이 착각한 것이다 이렇게 발언해서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또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이제 발언을 할 시점에 과연 어떤 발언을 하겠냐, 이것 때문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뭐 너무 또 정치적 해석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는 경제 관련 소식을 좀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SBS 지분 매각 자체가 상당히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바로 태영인데요. 태영의 이 구조 개선 자금 워크아웃에 대해서 알맹이 빠진 자구안을 내놓았다. 워크아웃 이 무산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또 진단과 분석이 나오네요. 네.
이 오너까지 와서 읍소를 했는데 전반적인 평가는 이 태영건설이 발표한 자구안에 대단히 채권단들은 실망을 했더라라는 분위기예요. 그 채권단의 사실상 최대 관심사였던 TY홀딩스 또 SBS 매각 내용은 정작 빠져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실망했다라는 건데 태영건설이 이날 발표한 자구안을 보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의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그리고 매각 대금의 태영건설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등등이 있는데 이 매각 자금들을 더해서 추산을 해보면 태영그룹이 제시한 자구안은 총 1조 6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채권단 평가가 상당히 냉담했던 겁니다. 이 관심 대상인 SBS 매각에 대해서 네. 윤세용 창업회장과 태영건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다.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윤세용 창업회장이 뭐 SBS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SBS는 내놓지 않을 거다. 뭐 전망도 있었지만 태영건설이 설명한 건 채권단에 설명을 한 건 방송사라서 법적으로 제약이 많다라면서 기존 입장만 되풀이를 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뭐 회장이라든가 이런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 규모도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을 채권단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주사인 TY홀딩스 지분 매각과 담보 제공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이제 채권단의 공분을 사기도 했고요. 뭐 창업회장 이분이 90세로 알려져 있는데 눈물의 호소를 하면서까지 설명에 나섰지만 이 채권단들이 중간에 퇴장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신뢰 관계는 더 좀 어긋난 것 같고 뭐 원성을 좀 자아냈는데 이번에 지금 이 그림이 좀 금호아시아나그룹 사태하고 또 비교가 되고 있죠. 네. 당시에 금호아시아나그룹도 그 자구안을 짜서 채권단에 제출을 하기는 했지만 정작 그 핵심 계열사인 금호아시아나가 그 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이 매각이 빠져 있었다. 이런 게 있었고 결국에 이제 팔렸는데 그래서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자구안까지도 기대를 저버렸다라는 평가고 그러면 이제 워크아웃이 무산되는 거 아니냐. 또 법원 회생 절차로 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석원 산업은행장도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뼈를 깎는 자구책이 와야 채권단도 움직일 수 있다. 이 점도 강조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건설사 쪽으로 파급이 미친다면 상당히 또 우려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으로 가봅니다. 일본이 지금 요즘에 이 지진도 있고 또 하네다 공항에 항공기 불시착도 있었습니다만 90초 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탑승객들이 다 그래도 안전하게 대피가 가능했다는 것은 또 주목받습니다만 이 강진 피해자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네요. 네, 일단 오늘 10시 보도 기준으로 보면 그 최소 78명이 사망했고요. 어제만 해도 그제만 해도 30명 규모였다가 어제만 해도 50명 규모였는데 네. 오늘은 이제 78명이 사망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지역별로는 와지마시에서 44명, 스즈시에서는 23명, 나나우시에서는 5명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부상자는 전날까지 3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도 피해가 화재도 그렇고 붕괴 잔해 더미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은 상황이라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더 문제는 이제 골든 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거의 도래하면서 그렇죠. 네, 상당히 구조자들이 재난을 당한 피해자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시간의 기준선을 72시간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서 피해자 규모가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부상자도 많고 한데 이 건물 붕괴나 단수랑 정전의 여파가 병원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도 또 문제입니다. 네. 이미 기존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 투석 같은 건 또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이번에 건물 붕괴로 인해서 부상해서 이송돼야 되는 환자들을 받아줄 수 없는 여력인 그런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동해안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하수 수위가 최대 1m가량 출렁였다. 지하수 수위라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뭐 어떤 이야기입니까? 일본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가까운 그 동해시 쪽에서 지하수가 출렁였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당장의 피해는 없는데 그 정도의 큰 피해 파장이 있었던 만큼 해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변화에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진 여파가 우리나라 동해시의 지하수가
출렁거릴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 한 가지 사안 더 짚어볼까요? 경복궁 담장에 낙서가 됐던가 이른바 낙서 테러 우리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의 시청자분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자, 복구돼서 오늘 공개가 된다고요? 네, 일부 복구된 부분만 오늘 공개되고요. 일단 19일 만에 복구인데 전체는 아니고 지금까지 복구된 부분만 뭐 공개되는 거라 전체 공개는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복구하는데 상당한 비용, 수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됐는데 이게 뭐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특수한 기법일 텐데 네네.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네. 이런 문화재청의 입장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손해배상과 함께 엄벌에 처할 것이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뭐 손해배상은 처음 낙서를 남긴 10대 남녀 그리고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20대 등 3명 모두에게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요즘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문화재 낙서를 하는 걸까요? 해서는 안 되는데 조인정 평론가 울산 경복궁뿐만 아니라 울산 문무대왕 왕비석에도 낙서가 발견됐다고요? 네. 이 대왕암공원 기암괴석 그 한가운데에다가 푸른색 스프레이로 바다남 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써놓은 건데 지금 여기도 이거를 복구하기가 어려운 게 화학약품 사용해서 낙서를 지웠다가는 수질 오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일이 암석 표면을 긁어내서 낙서 지우기에 나섰다는 소식이고요. 이 낙서한 범인을 찾기 위해서 CCTV 영상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도화지 위에 그리면 미술이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될 벽면이나 스프레이를 뿌리게 되면 낙서 테러가 됩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 심재민 시선뉴스 기자 두 분과 한입뉴스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3607님의 사연과 신청곡인데요. 새해에는 용띠인 저희 해라서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꼭 실천하길 격려해 주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격려드립니다. 응원드리고요. 킨의 Love of My Life 듣고 싶습니다. 3607님께는 힘내시라고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킨의 Love of My Life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Love of my life, you've hurt me. You've broken my heart, and now you leave me. Love of my life, can't you see? Bring it back, bring it back. Don't take it away from me, because you don't know what it means to me. Love of my life, don't leave me. You've taken my love, and now desert me. Love of my life, can't you see? Bring it back, bring it back. Don't take it away from me, because you don't know what it means to me.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신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서 있는 걸 보고서도 그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도 안 본 듯이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본척만척하다 또는 본체만체하다라고 합니다. 원래 척하다, 체하다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는 뭐뭐 하는 척하다 또는 뭐뭐 하는 체하다 등의 구성으로 쓰여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밈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입니다. 공부하는 척한다 라고 하면 실제로는 공부하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공부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뜻이지요. 자, 그렇다면 본척만척하다를 글자로 쓸 때 띄어쓰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본과 척 그리고 만과 척의 사이를 띄고 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것은 한 단어이기 때문에 6음절을 모두 다 붙여서 쓰고요. 본체만체하다 역시 모두 붙여서 씁니다. 참고로 이와 비슷한 뜻의 형용사로 본숭만숭하다도 있습니다. 본숭만숭하다는 건성으로 보는 채만 하고 주의 깊게 보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게에 손님이 들어와도 주인은 본숭만숭하며 딴전을 피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지요.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찬 기운이 좀 있었지만 낮이 되면서 한겨울 날씨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도입니다. 수도권과 충청북도 지역 지금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40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기가 이렇게 탁하겠습니다. 전일 잔류량도 있고요. 내일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미세먼지 상태가 좋지 않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울과 춘천 등 지금 엷은 안개가 껴있는데 오전까지 좀 남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중부지방은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서울 6도, 춘천 4도, 대구 9도, 전주, 대구 8도 등 이 남부지방은 초봄 날씨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 같은 경우 영상 3도, 또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한 6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동쪽 지방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 강원도 동해안 쪽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참고해 주시고요. 동해 먼바다의 물결도 2에서 4m로 내일 새벽부터 높아지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일부 지방 1cm 정도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도입니다. 강희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서울대병원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송 당시 목 부위에 약 1.4cm의 자상이 있었고 난이도가 높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웠다면서 다행히 동맥과 뇌신경, 식도 등은 다치지 않아 수술은 잘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겠다며 당내 전담기구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광주를 방문해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수록하는 데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해자 김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이 진행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안면도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 의혹으로 전 산업부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난해에도 참 우리가 스트릿 뉴스파이터 다양한 또 다사다난한 그런 이슈들이 많았는데 올 한 해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그런데요. 한 어린이가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선물을 나눠줬다. 이런 훈훈한 사연이 전해졌네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글쓴이가 어떤 아이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여놨는데 너무 훈훈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유했는데요. 노란색 종이에는 안녕하세요 땡땡땡우 어린입니다. 2023년 수고하셨습니다. 달달한 간식 드시면서 2024년도 힘내세요라고 적혀 있었고요. 그 아래에는 이웃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곰돌이 젤리 간식들을 여러 개 붙여놨던 거예요. 저도 이 곰돌이 젤리 좋아하는데 많이 먹어서 탈이긴 한데 주민들은 어떤 반응이었나요? 어린이의 훈훈한 인사말에 이웃 주민들도 답장을 남겼습니다. 아래 종이의 주민들은 덕분에 행복한 아침 감사합니다. 미소의 절로 나오는 아침이네요 등 메모장을 함께 남겼고요. 한 이웃은 세뱃돈이라고 하면서 화살표를 그리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종이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연이 온라인상에 확산이 되면서 큰 화제를 모이자 해당 어린이의 삼촌이라고 밝힌 분은 한 이웃은 받은 기쁨을 너에게도 주려고 준비했단다라고 하면서 집 앞에 과자 꾸러미와 편지를 전달해준 이웃도 계셨다라고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아직 정말 살만한 세상이구나 정성스럽게 눌러쓴 얘기가 너무 기특하다 등 훈훈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네.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큰 선물이 아니라 곰돌이 젤리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습니까? 소장님이 계셨으면 다 사라질 뻔했습니다. 네. 두 번째요? 제가 그 정도의 이미지는 아닌데. 네. 자,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난해 태어났다고 등록된 출생아가 23만여 명, 말 그대로 인구 절벽입니다. 집계가 시작된 이후에 역대 최저라고요.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올해 서울의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가 사상 처음으로 5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8만 명대에서 10년 새 30%가 감소한 거고요. 이렇게 지속이 되면 계산해 보니까 이 전국의 초등학교 입학생도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대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물론 저출생 영향으로 서울의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 서울의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2015년 약 8만 명에서 계속 감소를 하다가 지난해에는 약 6만 명대로 내려앉았고 올해 5만 명대까지 줄어들게 된 겁니다. 네.
정말 초등학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습니다. 그렇죠. 뭐 일제의 잔재였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한 반의 학생 수가 막 초등학교 때 65명이랬어요. 요즘에는 20명대라고 하는데 자 인구가 이렇게 줄다 보니까 학급 규모도 점점 작아지겠네요. 맞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 수를 따져보는 통계표를 보면은 24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울의 국공 사립초등학교 기준으로 2022년에 51개가 소규모 학교였다면 2027년에는 약 85개 정도가 소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년 안에 약 30개 넘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네요. 심각한데 지역별로 또 차이가 있겠네요. 중구나 종로구 같은 구도심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당 취학 예정 학생 수가 중구 그리고 금천구, 종로구는 한 100명 아래로 적었고요. 최다 지역은 서초구, 도봉구, 서대문구가 모두 130명이 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선생님의 필요성도 더 줄어들겠죠. 학생 수 감소에 이제 교사 임용 절벽 그리고 학교의 통폐합 같은 후폭풍이 걱정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임용 규모 자체가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학교 통폐합을 논의 중인 곳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예시를 들려드리면 세종은 선발 인원이 한 해 사이에 70명에서 10명으로 축소가 됐고요. 충북은 80명에서 32명으로 교사입니다. 줄어들면서 감소폭이 무려 50%를 넘었습니다. 참 심각합니다. 인구 절벽 올 한 해 대한민국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대목이 바로 저출산 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고등학생에게 검게 변한 이른바 썩은 대게를 팔아 논란이 된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이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상인 징계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해당 사진을 본 수산물 전문가가 썩은 대게가 아닐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내놨다고요.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 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입질의 추억의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내는 건데요. 지난해 연말 논란이 됐던 노량진 썩은 대게 사건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김 씨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썩은 대게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A 씨가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사온 게가 썩었다라고 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이게 논란이 됐는데 A 씨는 이제 친구와 노량진 수산시장에 구경을 삼아서 다녀오겠다라고 하더니 3시간쯤 뒤에 검은 봉지 3개를 들고 집에 왔는데 봉지에 이제 생선 썩은 듯한 비린내가 진동해서 뭔가 봤더니 대게 다리를 샀고 물건을 꺼내보니 경악을 했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공개했고 상인은 이로 인해서 영업을 잠정 중단하게 된 상태죠. 그런데 해당 사진에 대해서 김 씨가 대게 다리 전체가 까맣다기보다는 이 갈라진 틈 부분 그리고 바깥 공기와 맞닿는 부분이 공통되게 좀 까맣다 보니까 공통점은 산소가 맞닿는 부분이고 한마디로 산화의 흔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흑변 현상이라고 하는데 대게를 많이 먹는 일본에서도 한창 문제가 됐다가 오해가 풀린 사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흑변 현상 또는 산화 현상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대게나 킹크랩은 아미노산 일종인 티로신이라는 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티로신이 체액과 피에 들어있는 티로시네이스라는 화합물질과 산소를 만나서 산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멜라닌 색소 침착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유독 산소와 맞닿는 부분이나 이 갈라진 틈새가 먼저 까매지고요. 이후에 전체적으로 번지게 되고 다만 대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인들도 흑변 현상을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게를 수조에 넣고 한 95% 이상은 산채로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손님이 찾으면 수조에서 바로 꺼내서 찜통에 찌기 때문에 흑변 현상을 볼 일이 거의 없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 씨는 문제가 된 대게가 산소와 맞닿는 부위가 넓은 절단 대게였던 점, 해당 손님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등을 이유로 보면은 흑변 현상이 빠르게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고 마지막으로 이건 상인을 옹호하려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다는 건데 하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이 제보한 사람은 생선 썩은 듯한 비린내가 났다고 하거든요. 이건 또 보이는 또 색깔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서 과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자,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무한 리필 음식점에서 아이를 포함한 4인 가족이
음식 3인분을 시켰다가 주문을 거절당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한 커뮤니티에 저희가 부대찌개집 진상인가요? 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가 됐습니다. 글쓴이는 우연히 부대찌개 무한리필 현수막을 보고 가게에 들어가게 됐는데 부인과 조카 2명이었습니다. 한 아이는 25개월 그리고 한 명은 5살이었는데 들어가서 부대찌개 2개와 소고기 전골 1인분을 시켰고요. 하지만 여자 사장은 그런 주문은 없다라고 하면서 주문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남자 사장과 여자 사장은 서로 아기인데 꼭 그래야 하냐, 딱 봐도 5살 넘었다라는 의견으로 서로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본 글쓴이도 무안해서 그러면은 부대찌개 2개와 소고기 뚝배기 2개를 주문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여자 사장은 부대찌개를 인원수대로 주문하는 것을 권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사장은 무한리필 음식점의 특성상 2인 요금으로 몇 번의 리필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글쓴이는 아이들이 사실 너무 매워서 못 먹는다라고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사장님이 정 그렇게 만약에 주문을 할 거면 부대찌개 무한리필을 하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오기가 생긴 글쓴이도 부대찌개를 그럼 주시고 아이들도 옆에 소고기 불백만 따로 상을 차리는 거 부탁한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여자 사장도 화가 나니까 그러면 나가시라, 손님 안 받겠다라고 하고 결국 글쓴이의 가족은 식사를 하지 못한 채 가게를 나서게 됩니다. 이제 글쓴이는 성인 4명이거나 애들이 초등학생만 돼도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겠지만 25개월 그리고 5살 아기인데 진짜 우리가 잘못한 거냐라고 토로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누리꾼들의 의견들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짧게 어떻게 엇갈렸는지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뷔페나 무한리필집은 개월수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다. 적게 먹는 건 뻔히 아닌데 그걸 다 받아야겠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비판하는 의견도. 반면에 무한리필집이 아니라면 식당 주인이 잘못한 건데 무한리필이라면 부대찌개만 4인분 주문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걸 또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걸 또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참 쉽지는 않습니다. 참 지혜롭게 서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좀 할 수는 없었는지 참 그 부분도 아쉽기는 합니다. 자,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힘찬 하루 되세요.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시열 당협위원장 이주수 전 청와대 해외 언론비서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로 좀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곽관용 위원장은 빨간 목도리? 예. 네. 이주수 비서관은 파란 목도리. 네네. 지금의 정치 지형을 색깔로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네요. 자, 곽관용 위원장은 지역명이 있으니까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올해죠. 네, 올해 총선을 준비하고 있고 이주수 비서관도 올해 총선에 출마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마포갑에서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마포갑이면 현역 의원이 이제 노웅래 의원님이십니다. 그 마포갑. 네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그 핫하다는 마포갑의 한 주자입니다. 네, 치열한 경선이 뭐 예정돼 있다. 뭐 여야할 것 없이 그런 또 분석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사안인 만큼 요즘 또 시국이 시국인 만큼 두 분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지수 비서관께 먼저 여쭤보면. 자, 이 당적 논란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표 피서범이 과거에 새누리당 당원 가입한 뒤 뭐 탈당을 했었다. 지난해에는 민주당에 입당을 했다. 자, 이런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뭐고 이게 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글쎄요, 뭐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는 제가 보기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느 당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자당의
총선 전략으로 이용하겠다라는 이런 심사가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재명 당대표가 속해 있는 민주당이 아닌 뭐 정말로 국민의힘 당적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그쪽에 어떤 이념이나 이런 거에 지향점을 추가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또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또 민주당이 어떤 당적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분이라고 밝혀진다면 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좀 내용을 걷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층들이 있을 것이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거 봐라 민주당 자체 내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복잡하게 정치 어떤 그 역학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어느 당적을 갖고 있느냐가 이제 지금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수사로 금방 밝혀집니다. 그리고 네. 이런 논의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차원 높게 좀 봐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집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민주당 관계자 중에서도 마치 이번 이재명 대표의 피섭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국민의힘이 원인일 수도 있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런 지적은 사실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라면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정말로 뭐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그 사설들을 다 읽고 왔습니다만은 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이 어떤 그 병리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하는 일환으로 그렇게 말했다면 수긍이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상대방을 또 하나의 악마화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발언이라고 한다면 전 동의하지 않을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번 네. 테러를 당한 적이 있고 송영길 전 대표도 당한 적이 있고, 이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지금 이러한 어떤 병리 현상들이 계속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쪽에만의 문제다, 이쪽만의 문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온갖 음모론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한 피습범인 김 씨가 이재명 대표를 찌른 도구가 나무젓가락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보도였다고 합니다. 오보라고 한 걸로 했습니다. 보도면 좀 확인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국민의힘이나 또 보수 진영에서는 마치 또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정치적인 개념 없이 설명드린 겁니다. 나오고 있는 그런 보도나 또 인터넷상의 반응이기 때문에 마치 이재명 대표 피습이 잘된 일인 양, 그런 반응이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곽 위원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저도 이재명 대표께서 속히 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서관님 말씀에 크게 저도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때가 때이니만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각 진영에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쟁을 멈추고 수사를 통해서 밝힐 걸 밝히고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또 재발 방지되지 않는, 그러니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고민들을 해야 할 텐데, 지금 다른 이야기들만 하고 있으니까 무슨 정치를 일종의 소설이나 판타지처럼 생각해서 시나리오를 쓰고 이거를 또 스토리텔링을 하고 나아가서는 이것들을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시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수준은 참 높아졌는데 이 시민들을 동원하는 정치의 수준은 훨씬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떤 부분일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많은 비판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과거에 레거시 미디어의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정보들이 유통되는 과정들을 보면 이것이 일정한 그 검증 과정을 거쳤고 그다음에 신뢰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많은 분들께서 공유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 정보라는 것이 풍부해져서 좋은 점이지만 너무나 많은 확인되지 않은,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식의 정보와 해석들이 많은 분들께 무분별하게 전파되다 보니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혹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혼란스러워져 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이건 진영을 떠나서 최근에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음모론들이나 그것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우선 저는 젊은 사람으로 좀 들더라고요. 네. 저도 거기에 관련돼서 좀 부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제 그 피습 사건이 있고 나서 사설을 쭉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라는 부분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자성하는 사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언론은 그런 과연 책임이 없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언론 지형도 자극적인 거를 원했고 그것을 헤드라인으로 뽑았고 간극을 벌리는 쪽에 사실 많이 치중을 했던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일부 매체 여기서 특정 매체의 이름을 거론하긴 뭐합니다만은 천편일률적으로 편들거나 천편일률적으로 비판만 하는 확연한 어떤 그 매체별 구분이 가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국민들은 자꾸 자기 확증적인 상황만 벌어지고 유튜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유튜브의 알고리즘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더 자꾸 확증 편향적인 그런 정도가 심해지도록 알고리즘이 짜져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한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여기 정치학을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이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고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미국, 유럽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하루빨리 이것이 자당에 유리하다 말다 이런 거를 떠나서 대한민국 전체를 망치는 이와 같은 지금 뉴스 어떤 가짜 뉴스 상황에서는 좀 대책을 좀 수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박하정 위원장은 어쨌거나 이제 집권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더 이제 관련해서 대안이 뭘까 하는 고민을 또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오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광주 방문에서도 상당히 많은 경우가 또 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두 분 다 이제 총선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대중과 접촉하는 일이 많을 텐데 사실 상당히 이제는 어떤 돌발 사태가 발생할지 우려스럽다. 이런 근본 대책을 물론 뭐 짧은 기간 내에 근본 대책 마련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게 뭐 이런 정치적인 혐오 문제, 테러 문제 이것이 뭐 꼭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정치 문화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뭐랄까 시민사회 내에서 좀 승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최근에 이런 물리적인 테러라든지 그다음에 증오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법적인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 문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주주의와 우리의 그 정치인들이 그리고 그 정치인들을 향한 또 시민들, 유권자들이 모두 다 저는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물리적인 규제나 법적인 어떤 그런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 제가 이름이 곽관용이지 않습니까? 그 볼테로의 관용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 이름을 또 이어가시네요. 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할 권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가진 요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모든 민주주의자들이 함께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내에서 이런 것들을 명심하고 장기적으로 우리의 지금 망가진 어떤 이 문화들을 고쳐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지 당장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지는 뭐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뭔가를 제재한다. 저는 그 방식은 옳은 방식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뭐 하자면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을 테니까 뭐 외신들도 적어도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너무 양극화되어 있다. 정치인들이야말로 서로 간에 올해 용회에 갑진전에 극단적인 혐오 발언을 좀 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총선이 있는 선거가 있는 애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간절해지는데요. 자, 여하튼 이시수 비서관께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다들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회복되고 뭔가 발언을 할 때 지난 2006년에 서울 신촌 유세장에서 커트칼 피습을 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대표의 이 첫 발언은 대전은요 이거였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첫 발언 근데 뭐가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발언도 기획된 거다라는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논란이 있다는 거는 뭐 저는 그거는 있습니다. 정말로 그 보좌했던 분들의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총선판을 제대로 읽고 말 한마디 첫 번째 일성이라는 게 얼마나 함축적으로 중요한 의미다라는 걸 알고 그거를 선거 전략에 뭐 그게 누구한테 해를 끼치거나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회복되고 이제 첫 일성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어떤 발언을 해야 된다고 제가 보시나요? 볼 때는 네. 너무 인위적인 발언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 당시하고 또 다릅니다. 인지도 많이 올라갔고 이런 정보들이 많이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너무 가식적이야, 너무 인위적이야, 너무 정치적이야라는 발언을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한 역풍 내지는 어떤 좀 피로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연스러운 발언이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것들이 담아져야지 너무 총선을 겨냥한 어떤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밝힙니다. 네. 각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발언을 할 것으로 물론 예상이니까요. 예상하시나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지금 최근의 상황이 물론 제가 이것이 어떤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기획되었다거나 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실제로 정치권에 미치는 어떤 영향들이 있으니까요.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분열의 어떤 씨앗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에 대한 그런 메시지라든지 통합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 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저는 조금 실기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하나 지적드리고 싶고요.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는 사실 뭐 이게 공학적으로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극적인 효과라는 것을 좀 저희가 얻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지금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고 의식은 이미 또 회복한 상태시고 그다음에 깨어나시자마자 또 많은 분들과 또 이미 이야기를 나누셨을 거거든요. 이미 지금 이야기를 하면 이게 어떤 전략적인 판단하에서 나온 이야기다라는 해석이 될 여지가 전 농후하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은 극적인 효과라는 것을 거두기 어렵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물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는 모릅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밝혀지기로는 어쨌든 이제 일반 병실에서 많이 호전되고 계신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너무나 정치적인 발언들로 비춰지게 된다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큰 틀에서 원론적인 이야기 이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아주 악한 행위이고 이런 것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식의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 이상의 어떤 이야기를 하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래서 함께 이 각 위원장에게 물어보면 일각에서는 이건 뭐 이제 피섭과는 무관하게 그냥 정치적으로 해석하는데 이 피섭을 분수령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쌌던 재판 리스크도 좀 희석될 수밖에 없다. 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반발도 어느 정도는 또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도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당 소속 입장에서 뭐 모든 것들은 순리대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야당 대표고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을 앞에 두고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거나 불편한 관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춤하는 것은 저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재명 대표께서 빨리 쾌유하시기를 비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건 또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혼란스럽고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들은 순리대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준수 비서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비서으로 선거 국면을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정치 일정상 뭐 재판도 이제 연기될 수밖에 없고 또 이낙연 전 대표나 당내의 비명계 원칙과 상식도 좀 주춤할 수밖에 없고 강도 높은 발언을 하기가 좀 어려워졌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분석도 나오고. 지금의 이 타이밍을 좀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선이 100일도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게 지금 인지상정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분을 공격한다는 게 참 정말로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또 뛰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100일도 안 남았을 때 일정을 늦추고 했었을 때 타이밍을 놓친다거나 그야말로 이런 우려들이 분명히 지금 혼재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이재명 대표 예정됐던 일정도 많았을 텐데요. 일정들도 많았고 물론 뭐 재판은 이제 연기되면 됩니다만은 다른 뭐 이낙연 지역행보뿐만 아니라 신당 관련돼서도 지금 많은 움직임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일어나야 할 시기인데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 예측을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면은 일정은 일정대로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뭐 6개월이 남았다거나 이러면은 약간의 좀 포용하는 모습 내지는 좀 주춤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여유가 있겠지만 지금은 100일도 채 안 남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롭게 생기는 정당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시기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일정 대로 조금 뭐 며칠 정도는 뭐 늦출 수는 있지만 크게 좀 늦출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 비서관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 피섭 영향으로 원칙과 상식의 비명계 의원들은 탈당을 안 할 것이고 이낙연 전 대표도 발길을 되돌려서 민주당에 잔류할 일말의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피습이 물론 충격적인 일이고 큰 아주 악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분들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일정을 늦추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가던 길을 되돌아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백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른바 우리 정치권에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대로. 자, 이낙연 신당이 그런 움직이라면 이준석 신당도 궁금해집니다. 자, 곽 위원장은 또 비슷한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교류가 있었을 텐데 헌화 의원은 비례대표인데 의원직을 포기하고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이 파급력 이준석 신당이 총선에서 총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에 끼칠 타격, 영향 정도 실제 당내에서 또 현장에서 활동하시면 어느 정도로 보나요? 제가 좀 선명하게 예측을 하면 좋겠는데 죄송한 인원은 진짜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저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애써 이런 것들을 이 효과에 대해서 폄훼하려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로 이준석 대표가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이 신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왜냐하면 저는 결국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당내에 우리 현역 의원들 중에서 몇 분이 여기에 합류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개개인의 생존 가능성, 두 번째는 정치적인 명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기니만큼 앞에 생존 가능성이 한 90이면 명분이 한 10 정도 되겠지요. 근데 그 90%의 생존 가능성에 있어서 지금 이준석 대표의 신당에 합류하는 것은 너무나 리스키합니다. 너무 리스키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스토리텔링 되냐에 따라서 완전히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이 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버려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조금이나마 이준석 신당에 합류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하려면 그것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추구하는 가치들에 대해서 명분을 주는 일일 텐데 사실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신당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인가에 대해서 모두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시대 정신에 부합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조금이나마 유인이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전혀 할 수 없다. 제가 이것이라도 나와 있었으면 이런 분 정도는 갈 수 있겠는데 라는 판단이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각 위원장에게 이렇게 좀 여쭤보고 이지수 비서관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입니다. 만약 국민의힘 공천을 못 받는다면 이준석 신당에 참가할 가능성 열려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뭐 이삭줍기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겠죠.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건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본인은요? 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당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이유들도 있고 그다음에 함께하는 지역에 저는 당협위원장 현직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 함께하는 지역의 여러 동지들을 위해서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천을 못 받더라도 그렇습니다. 당에 남겠다. 저도 곽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부연을 드리자면 지금 뭐 이낙연 전 총리 신당이 됐던 이준석 신당이 됐던 지금 많은 언론들이 뭐 여론조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렇게 여론조사하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거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정당이 하나 만들어지는 데는 뭐 어느 순간 이렇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들이 합류하느냐, 얼마만큼의 무게감 있는 분들이 그 신당에 가느냐, 어느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가느냐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거기가 속된 말로 이제 바람을 탈 수도 있는 거고요. 창당을 지금 선언했을 뿐이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가 과연 4월 10일 날 벌어지는 거에 대한 예측성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다.
흐름입니다. 절대로 이것이 딱 끊긴 오늘부터 창당을 했으니까 이대로 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상징성이 있는 무게감이 있는 지역적인 어떤 안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는 공이 이낙연 신당도 마찬가지고 이준석 신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이 지금 총선 구도를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것이 잘못됐었을 때는 정말 찻잔 속의 태풍으로 머무를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로서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꿈틀꿈틀 거리는데 지금으로서는 당체 예측하기가 힘들다. 자, 이제 이번 주제가 중요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지역 행보 상당히 가열차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5.18 또 헌법의 전문에 수록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광주에 가서 약속을 한 셈인데 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역할을 한 지 대략 뭐 일주일 정도 됐나요? 네. 곽 위원장이 평가하는 수합 분석을 좀 해보시죠. 잘하는 건 잘했다. 네. 좀 아쉽다.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뭔지요? 네. 지금 그런 것들을 모두 평가하기는 좀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지금 딱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대위 체제를 생각해 보면 기억나는 게 두 개입니다. 하나가 그 동료 시민이라는 키워드 이걸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Fellow Citizens라고 하는 맞습니다. 영어에서 따왔다는 분석도 있고요. 네, 그 표현을 이거는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서 뭔가 각인시키려는 어떤 시도들. 그래서 그 하나가 생각이 나고 두 번째는 이건 좀 악재인데 그 민경우 비대위원이 사퇴하고 또 이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서 직접 그 노인 회장님께 사과하는 그 장면 이제 두 가지 정도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저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좀 빠르게 뭔가 일이 터졌을 때 수습을 하고 좀 깔끔한 모습을 보인다. 그게 메시지에 있어서도 행동에 있어서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가지고 계신 장점이 발휘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저는 곧 시험대에 오를 거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험대가 뭘까요? 그 시험대가 모든 분들께서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 특검에 대한 그 정부의 거부권을 어떻게 당에서 핸들링하느냐. 사실 한동훈 장관에게 쏟아진 여러 가지 관심에는 이 한동훈 장관이 젊은 존재 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면에 그가 가진 태생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말씀은 검사 출신의 검찰이고 대통령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나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당의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부터 얼마나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 시험대에 올라서는 때가 곧 온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전초전 예고편이라고 한다면 곧 본편이 펼쳐진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비서관께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86 청산도 강조하고 있는데 이까지 묶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 수합 분석을 그러니까 경쟁 정당에 소속된 인물로서 이런 점은 참 무섭다. 그런데 이런 점은 또 우려된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곽 위원장님께서 긍정적인 측면을 또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또 좀 부정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언론에 보니까 이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곽 위원장님도 아마 똑같은 경험을 하실 겁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왜 꼭 요때만 이렇게 인사 다녀.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 논란이 됐었을 때는 그때 중요한 자리에 계시지 않았었습니까? 아무리 용산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더라도 이것이 자기의 신념이었다면 그 당시 했었으면 어떻게 보면 더 스타성이 발휘됐을 수도 있었는데 마치 계획된 거였는지 아닌지는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선거의 어떤 확장성, 중도 확장성을 노린 게 아닌가라는 어떤 해석을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딱 한마디의 키워드를 뽑는다면 차별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산과 어떤 차별을 보일 거냐. 아마 그런 맥락에서 우리 곽 위원장님도 아까 지적하신 특검 문제라든지 공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과연 지금까지 비록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차별성이 있었느냐? 저는 글쎄요. 아직은 고개가 좀 깨우뚱하는 상황이고요. 물론 앞으로 이건 좀 다르네? 이건 좀 의외네? 라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만약에 시민들의 기대 수준만큼 맞춰주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행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스텝이 꼬일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실 테니까 1분씩 더 쓰시고 오늘 또 토론을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곽 위원장은요? 이준석 대표가 했던 이야기를 좀 다시 하고 싶은데 한동훈 우리 비대위원장께서는 아직까지는 긁지 않는 복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정도 이제 정치에 입문하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려울 만큼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 행보를 하게 된 것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저희 구성원들로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모습을 근거해서 그가 가진 어떤 포텐셜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꼭 그것을 중심점으로 해서 이번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반드시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곽 위원장이 아주 짧게 이지수 비서관에게 넘어가기 전에 한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붙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은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시는 86 청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예, 그러니까 뭐 586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이제 86 청산 뭐 이런 이야기 하셨고 뭐 789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언어의 어떤 그 상징성을 가지고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떤 때는 참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어떤 때는 이건 또 구태의연하다 이런 모습도 양면성이 있다고 저도 평가를 합니다. 근데 허나 이제 전 의원이 되겠죠?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테리어 업자가 바뀌었다고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있냐라는 거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담은 내용을 보면서 저도 참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거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조금 더 심하게 비판을 하자면 여론이 만들어낸 하나의 신기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과연 그동안의 업적이 뭐였었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파하는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지? 오히려 반대로 간극을 넓히려고 하는 역할을 한 정치인이 아니었나? 이런 것들이 뇌리에 자꾸 스치면서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배를 정치 지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의 통합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체를 해야 되는데 그거와는 역행한 모습들이었고 업적도 별로 손에 꼽히는 게 없고 이런 모습들이 자꾸 이제 중첩이 되면서 뭐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예상은 했지만 두 분의 평가가 정반대로 엇갈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곽환용 국민의힘 남양주시의회 당협위원장 이지수 전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새벽부터 해외에서 또 정치권에서 굵직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무항심이겠죠. 올해는 어떻게 될지 경제본부에서는 국내외 경제 상황 큰 그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워낙 김준범 기자의 해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일 많이 우리 청자분들이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걸 거예요. 예. 올해는 좋으려나. 그래서 경제는 뭐 늘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올해는 어떨까요? 경제 전문기관들의 예측도 있긴 할 텐데요. 사실 뭐 이 코너 말고 그리고 저 말고도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인 분들이 새해니까 여기저기서 경제 전망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전망들 보실 때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전망들을 소비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다 틀립니다. 네. 경제 전망은 연초 전망이 맞는 걸 제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근데 다만 안 좋은 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한 3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 좋아지는 쪽으로 1, 2로 실적에 나오게 틀리는 방법이 있고 3을 전망했는데 4, 5로 좋아지는 쪽으로 틀리는 방법이 있는데 좋아지는 쪽으로 틀리는 건 틀려도 좀 괜찮네요. 불행히도 최근 20년 동안 연초에 전망했던 게 연중 연말로 가서
수정치가 높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떨어져 왔고요. 그게 그냥 우리나라의 20년 동안의 경제 잠재적인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거고.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정부가 내놓는 전망치, 뭐 한국은행, 각종 연구소가 내놓는 전망치도 어쩌면 연말에 갔으면 실제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해석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 보통 작년에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상저하고. 그러니까요. 정부가 작년 상반기는 코로나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좋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하니까. 네. 하지만 하반기엔 풀릴 거다라고 상저하고를 많이 전망을 했어요. 작년 초에. 상당히 기대를 했었어요. 뭐 예. 중국의 리오프닝도 기대가 맞습니다. 된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좋겠지 했는데 안 그랬어요. 작년에는 정리하면 상저하저였죠. 그러면 작년에 상저하저의 영향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4년에 상저는 기본값입니다. 그러니까 네. 특히 1분기는 안 좋다는 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제 상저하고로 해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고요. 작년에 그 목표 달성 못했는데 올해도 달성 못하게 된다면 올해도 상저하저가 되는 건데 전망은 어떤 게 더 많이 나옵니까? 일단 올해 조금 전에 오후 1시에 기획재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올해 2.2% 정도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 물가는 2.6% 정도 오를 거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이 자체만 보면 이 자체만으로 역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내 소득은 2.2가 늘었는데 물가는 2.6이 는 거니까 이 자체로도 0.4가 많이 후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도 이미 안 좋은 전망을 깔고 있는 건데 이 2.2도 과연 달성할 수 있을 거냐라는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붙는다라는 게 현재 정확한 진단이고요. 매년 연초에 정부가 내놓는 전망은 늘 좀 높이 잡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정책을 잘 할 거니까라는 걸 전제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당연히 정부 정책을 잘 하고 싶겠죠. 근데 그게 뭐 의지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대내외 환경이 안 받쳐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정부가 2.1을 예상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경제 전망은 잘하면 2.0 혹은 1대로 1점 몇 대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다 예상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그럴 텐데 김 기자님 참 흥미로운 게 우리 경제를 빅데이터로 이렇게 해서 연관을 해보면 중국, 미국, 뭐 일본 이렇게 외국가 이름이 이제 국가명이 거론이 되는데 그만큼 우리 이 대외 변수 글로벌 경제가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뭐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소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요. 수출이라는 것은 해외에서 우리 물건을 사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마치 우리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 그런 형국에 처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경제 당국자들은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고 싶지만 대외 변수가 안 좋은 게 터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런 위치에 처해 있는 거고 뭐 지금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래 왔고요. 올해도 당연히 대내 변수보다는 대외 변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작년에 되게 수출이 안 좋았습니다. 작년 무역 수지 역시 통틀면 한 100억 달러 정도 한 13조 원 정도 적자였고요. 근데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보면은 하반기 들면서 수출이 좀 올라오는 분위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게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수출이 워낙 안 좋았었는데 하반기 들면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운을 이어받아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수출은 좀 나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경제 성장률이 1.4%거든요. 근데 아까 정부가 전망한 게 2.2, 0.8을 올려잡은 이유가 수출은 올해는 좀 잘 될 거다라는 전망을 깔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알도리가 없는 게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질 줄 누가 알았나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터질 줄 누가 알았나요? 그건 돌발 변수가 너무 많네요. 전혀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거 하나 터지면 중동의 전쟁 터지면 석유값 오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터지니까 마찬가지로 천연가스값 오르는 거니까 전혀 예상이 안 되는 거여서 지금 같은 평시 분위기가 계속하면 정부 전망이 맞겠지만 이제 1월 4일인데 남은 361일 동안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를 모르고 더군다나 올해는 되게 굵직굵직한 선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뭐 미국은 11월에 대선이 있고요. 그 전에 당장 올해 다음 주는
타이완 총통 선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완 총통, 타이완 대통령이 친중 성향이 되느냐 반중 성향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의 긴장도가 달라질 건데 타이완은 다 아시지만 TSMC라는 세계에서 가장 반도체에서 중요한 삼성전자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회사가 있기 비메모리 때문에 반도체 거기 생산에 뭔가 타격이 생기면 전 세계 반도체 경기가 얼어붙어 버려요.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반도체도 덩달아 안 팔립니다. 근데 그건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변수들 봐야 그게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좀 최소한 평균치 악재로는 안 가야 2.2가 나올 수 있다라고 굉장히 좀 어둡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측하는 기관들의 전망치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글로벌 또 국제 정치 정세도 상당히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텐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궁금한 부분은 김 기자님 이 부분일 거예요. 성장률이 2% 되냐 아니면 1% 되냐 이게 뭐 그렇게 차이가 날까? 예. 어떤 정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 이 차이에 궁금해요. 이게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작년에 1.4% 성장을 했는데요. 작년 1.4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개국 이래 매년 성장률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이제 오일 쇼크, 그다음에 1997년 외환 위기, 2008년 금융 위기, 그다음에 코로나 이런 어떤 쇼크, 위기 이런 거일 때를 제외하고 그냥 평상시 작년은 평상시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주 큰 이슈는 없었으니까요. 리오프닝, 경제 회복을 기대했던 해인데 평상시에 1% 성장이 나오는 건 작년이 처음이에요. 처음. 자, 그런데 올해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61일 동안 뭔가 위기가 터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평상시란 말입니다. 근데 올해도 만약에 1%대 성장을 한다면 그러면 전 세계 IMF, OECD 혹은 선진국들이 이제 한국은 평상시에도 1%대밖에 성장을 하지 못하는 저성장 국가로 이제 분류를 할 겁니다. 네. 자,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도 0%대 1% 성장했거든요. 그럼 우리도 평상시 이 두 해 연속 1%대 성장을 한다면 우리도 앞으로 잃어버린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로 들어가는 초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올해 다행히 2%대 3%대 성장을 한다면 작년에 잠시 삐끗했던 거고 아직 한국 경제는 그래도 불씨 저력이 남아있어라고 볼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두 해 연속 평상시에 1% 성장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올해는 좀 분발해서 반등하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올해의 성장률이 1%대냐 2%대냐 꼭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참 많은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그렇다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궁금하실 텐데 이창용 한은 총재가 신년사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재정 확대, 저금리로 성장하던 시대는 끝났다. 특히 가계부채가 성장을 가로막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가계부채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인데 김 기자님 이 부정적인 요인을 이제 극복하는 게 정부 대책일 텐데 그럼 올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어디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1시에 이제 경제 정책 방향 항상 그 경제 수장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매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요. 올해 2024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아까도 전망은 2.2% 성장이고요. 기획재정부조차도 1분기에는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요? 예. 네. 특별히 왜 그러냐면 1분기는 아직 물가 상승의 여파가 남아 있고 특히 물가 상승 중에서도 보통 우리가 이제 먹거리 물가,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는 그 식품 물가가 굉장히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때는 힘들 거다. 그래서 현재 지금은 뭔가 1분기 때는 뭔가를 잘 되게 하는 것보다는 너무 힘든 걸 그나마 좀 덜 힘들게 하는 쪽에 경제정책 방향이 맞춰져 있고 특히 요즘 많이 비싼 게 과일 물가가 굉장히 비싼데 그래서 우리가 상당 부분의 과일을 수입을 하잖아요. 네. 수입하는 과일에 거의 관세를 역대 최대로 깎아서 최대한 소비자들이 좀 싸게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발표가 됐고 또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자보다는 자영업자 워낙 힘들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뭐 전기료 감면이라든지 각종 뭐 수도 가스료 감면 등의 정책들이 주로 발표가 돼서 네. 1분기 때는 최대한 좀 덜 힘들게 하는 데 좀 초점을 맞췄고요. 그나마 또 한 가지 우리가 대외 변수가 아무리 어려워도
국내에서 소비가 좀 활성화되면 내수가 중요하죠. 그래도 좀 이제 군불이 돌잖아요. 근데 지금은 워낙 고금리여서 보통 사람들이 금리가 높아지면 소비를 안 하죠. 근데 이것도 좀 우리나라에서 좀 답답한 대목인데 우리나라의 금리는 우리나라가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결국 미국 연방준비은행,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줘야 우리도 따라서 내릴 수 있는 건데 현재 예상으로는 미국 금리가 아무리 빨라도 3월부터 이제 내려가기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그럼 우리도 결국 아무리 빨라도 3, 4월은 돼야 금리를 조금이라도 내릴 수 있다는 건데 그럼 결국은 금리는 손을 당장 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좀 소비하라고 좀 옆구리를 찌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대책은 전통시장에 때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소득공제 혜택을 좀 대폭 좀 늘려주겠다 이런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 그냥 자잘한 칼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통 전통적인 정부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재정을 확 풀었어요. 네. 정부가 돈을 확 쓰면서 경제에 돈이 돌게 만들었는데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는 확고한 기조가 건전 재정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돈 푸는 경제 정책 하지 않겠다라는 기조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뭐 자영업자 지원이라든지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라는 것들도 소비에 도움은 되긴 할 텐데 큰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소비 진작이 될지는 약간은 좀 의문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이 새해 첫 경제 관련 코너라서 물어볼 게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욕심은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이런 시기에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고금리니까요. 네. 안정적으로 하시면은 그냥 예금 적금하시는 게 가장 뭐 안정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난 만족 못해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는데 어디가 전에 이건 최종적인 투자 판단은 개인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현재 예상은 어쨌든 한국은행이든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든 금리를 내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제 금리를 내릴 때 좋은 거는 채권입니다. 채권.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주식을 많이 하고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은 익숙하지만 개인이 채권 투자하는 게 약간 좀 익숙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요즘은 좀 많이들 하십니다만은 어쨌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이게 시간이 짧아서 원리를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금리의 방향과 채권 가격의 방향 늘 반대예요. 근데 지금 예측되는 거는 금리가 매우 높은 확률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럼 매우 높은 확률로 채권은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채권을 사두시면 최소한 손해는 안 볼 수 있는 거고 또 채권은 막말로 금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도 채권은 만기가 되면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는 거니까 매우 안정적인 상품이니까 안정적인 데다가 금리 채권 가격이 오를 상방도 열려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 주식도 좀 여쭤봐 주세요 이럴 수 있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이건 다음 주에 제가 꼭 빠뜨리지 않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본부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보내십시오.